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여러 방식을 통해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불안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기간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벌써 15일째입니다. 선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 늦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입니다. 내란 세력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스스로 밝힌 대로 조속히 기일을 정해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재는 대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을 이번 주 목요일로 공지를 했습니다.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검사들은 지난달 24일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끝난 건 맞긴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헌재의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헌재 선고가 언제 나올 것인가? 저도 오늘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사실 답은 없었습니다. 네 분은 저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리죠.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엔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목요일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날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인가 이 부분이 특히 궁금하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저희가 이제 구속 취소,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안감이 다시 극도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석방되고 나니까 당장 대법원의 경제적인 여파도 크잖아요. 주가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고 그래서 또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시 또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으로 또 다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주의 회복력이라고 해서 극찬받았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진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헌재에서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는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라면. 그런데 헌재에서 통상 연달아 이틀 선고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13일 날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금요일쯤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금요일이라 정말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사항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통상적이지 않은 일을 다루고 있으면서 통상적으로 연달아 이틀은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이고 국민들의 이 공포와 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우리가 헌재를 믿고 지켜보면 정말 위헌이고 위법한 상황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곧 파면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켜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석방이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보니까 마냥 통상적으로 이랬다. 통상적으로 2, 3일 전에 뭐 선고 기일 지정한다. 이 통상적인 전례에 우리가 비추어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연달아 이틀 하는 전례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일이라도 저는 당장 기일을 잡아서 정말 이번 주 안으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나 이건 저의 희망입니다마는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이미 사실관계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 헌재가 주요 쟁점으로 얘기했던 4, 5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이 부분을 놓고 아마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금요일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늦어도 다음 주 월화 중에는 뭔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지금까지 들려오는 정황들만 놓고 본다면 역시 이번 주 금요일 선고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요일에 다른 그 탄핵 재판과 관련한 선고가 예정돼 있고 연이틀 사건에 대한 탄핵 판결 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봤을 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됐던 그러니까 예상됐던 선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온전히 헌재 시간이라는데 저는 12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의가 좀 길어지는 것은 제가 생각엔 재판이 너무 급하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여전히 노출이 많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재판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이나 증언, 증거들이 정치했다면 평의 과정이 오히려 단축되고 선고 기일도 빨리 잡을 수 있었을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재판을 너무 서둘러서 진행했던 측면 이런 부분들이 두고두고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렵다면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로는 긍정적인 일은 아니죠. 다음 주 정도에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주를 예상하고 계시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평의가 최장 평의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에 변론을 끝냈고요. 14일은 다 채웠고 플러스 알파로 하루하루씩 이제 더해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딱 2주 만에 14일 걸려서 5월 14일에 선고가 나왔는데 그보다 길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헌재에서 결정문을 이미 쓰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 뭐 알 수가 없죠. 자, 김용남 의원께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선고 전망하세요? 우선은 지금 헌재에서 미리 결정문을 쓰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평결, 그러니까 재판관마다 최종적인 의견을 확실하게 밝히고 나서부터 결정문 작성에 보통은 들어가니까요. 예. 결정문을 미리 써놓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미 종결을 하고 심리 종결을 하고 선고일까지의 기간도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 최장 시간이 걸리는 거로 들었었습니다만 만약 이번 주에 선고가 안 이루어진다면 탄핵 소추로부터 선고 기일까지도 최장 기일이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석 달에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넘긴 기간이 걸렸는데 벌써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이번 주에 만 석 달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최장 기일 심리를 하게 돼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뭐 서둘러 종결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아 보이고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종결 이후에 평의를 오래 계속할 일인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쟁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1일 만에 선고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쟁점도 간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평의를 오래 지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다음 주를 예상하고 계시고요. 네, 반헌법 세력의 준동을 반드시 진압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질서 있게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신 거와 제외하고 제가 좀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헌재가 언론 공지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를 하고 수신이 확인된 다음에 선고 기일을 언론을 통해서 공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지와 기일 통보를 나눴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굳이 헌재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헌재 심판이 시작될 때 윤석열 측에서는 수치 거부를 하면서 계속 평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계속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서 사전에 그럴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미리 당사자가 현재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고 지금 용산에 있기 때문에 또 경호처를 시켜서 거부하고 수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당사자가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또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국민들께 알린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번 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렵다면 다음 주 초에 할 수 있도록 현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분 모두 희망은 빨리 했으면 좋겠으나 다음 주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이제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인상적인데 이제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주셨는데 헌재가 글쎄요 지금 그 통상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금요일 날 발표한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틀 연속하는 것은 또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이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틀 연속할 수 있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3월 14일의 가능성도 있다고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저도 희망사항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이게 선고일은 뭐 불투명하지만 탄핵 촉구 집회 또 반대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헌재 인근에서 오늘 저녁에도 집회가 있고요. 이 시각은 아직까지는 집결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오늘 장면은 아니고요. 어제 오후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녁으로 이어지는 어제 집회 장면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같은 곳에서 같은 성격의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은 시민사회와 야5당이 함께하는 집회였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집회, 역시나 헌재 앞쪽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도 들어오면 현장 영상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글들이 수십만 건 쏟아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오늘 오후 방송 직전까지 쭉 들어가서 몇 건이나 되나라고 세어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많은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조작된 증거로 판결하는 헌재를 규탄한다.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었고요. 윤 대통령의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내용과 표현이 각기 다른 글들이긴 하지만 이런 글들 외에도 국민의힘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의힘 갤러리에선 매크로를 돌려서 헌재에 글을 올리자라는 동료로 봐야 될까요? 동료 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볼게요. 헌재 흔들기냐?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 표시냐? 글마다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매크로를 돌려서 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 불법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매크로 돌려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그냥 찍어내겠다는 건데 그거는 헌재의 어떤 권한 침해일 수도 있고요. 타인의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 소지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집권 여당인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쭉 이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지켜보면 헌재에 대한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너무 금도를 넘어섰었죠. 인신공격 플러스 뭐 집 앞에 가서 시위하고 너무 모욕적인 그런 공격들이 가해졌었기 때문에 아마 이 게시판 내에서도 지금 아마 그 소위 탄력받은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구속 취소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탄핵도 이거 기각시킬 수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이렇게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가해졌던 재판관에 대한 공격과 저는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뭐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에 저렇게 도배하자, 매크로 쓰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이게 정말 순수하게 개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뭐 주의 주장, 뭐 선동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반대 그리고 뭐 원천적으로 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그냥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조장하는 듯한 그런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이거는 불법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또 계속 그 게시판들을 조금 점검해 보면서 내용들을 추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그 당명이 가지는 그만큼의 어떤 죄송함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중자애하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말씀이고요. 당연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의힘 갤러리가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의 개별 지지자들이 갤러리.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도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는 엄연한 불법 행위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뭐 유명 공연 티켓 이것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200장 구매한 사람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고요.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비근한 예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매크로 특히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천만 건의 좋아요 이런 것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도 정보통신법상 처벌을 받긴 했지만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해 보겠다라는 것은 시도해서도 안 되고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걸 조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개별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 김유정 의원 말씀 아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일부가 그런 발언을 하면서 조장했다는 그런 취지 아니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그 명절 선물 보내면서 또 권성동 의원은 뭐 대한 언론이라고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뭔가 이 부분을 선전선동 조장하는 듯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부인해도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뭐 당원들 중심인지 아니면 지지자 중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에 대한 공격은 이 정도면 됐다.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두 분 사이에서 이제 접점이 좀 잘못 서로 이해하신 부분이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윤재관 의원님. 네. 지난달에는 헌재 내부 도면까지 유출되는 일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 경로를 쫓는 중인데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과한 우려일까요? 아니 매우 개탄스럽습니다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그 도면을 입수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이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조장하고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갈 때가 헌재이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면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지법보다 먼저 도면을 입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 서부지법에 대한 그 관련자들을 구속을 계속하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면이 계속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폭동 세력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처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청드리고 싶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폭동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폭동 세력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 그런 기미만 보이더라도 분명하게 얘기해서 폭력은 안 된다. 어떤 경우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예상컨대는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폭동 세력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또 한 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복합위기에 퍼져서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말아먹는 일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이고 위헌정당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겠어요? 네, 국민의힘은 한 번도 이런 그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선전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강력한 메시지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메시지,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번에 헌재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헌재 판결에 불복해서 이것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우리 정당도 지지자분들에게 그 뜻이 어떻든 간에 뜻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과는 달리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에 전화해서 훈방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그 주변에 머물러 있던 것도 밝혀졌고 지금 그 불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했다는 말씀과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 많이 달랐던 거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네, 그 부분은 윤상현 의원이 소명을 했지만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했던 발언이 폭력 사태와 선후 관계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렸고 우리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으로 뜻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선전선동하고 미국으로 떠났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헌법을 기본적인 헌법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다시 오를 것입니다. 이럴 때 과거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당내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럴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이 행사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경찰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 굉장히 많은 경력을 배치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거든요. 2017년보다 더 격화되는 집회 혹은 광장에서의 어떤 의견 표출,
혹은 그걸 넘어서는 행위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법원을 습격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대할 만한 또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폭력 사태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마음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면 폭력을 서슴지 않는 것은 한쪽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가 됐던 다음 주가 됐던 헌재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 이후에 어떤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는 특정한 결정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서 뭐 어느 한쪽만 지금 폭력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는 장면이 또 연출되는 것은 국가 전체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압도적인 그 유형력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헌재의 모습도 보고 계시고 이건 헌재 앞에 붉은색으로 된 건 경찰 차벽이 세워진 표시입니다. 헌재를 거의 둘러싸고 있고요.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헌재 반경 100m를 아예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즉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 인근의 주유소에 잠정 휴업을 권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고했는데 또 워낙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하루 문 닫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권고한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은 저희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보니까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방화 그 불 붙여서 던지는 것도 저희가 봤잖아요. 그 서부지법 안으로. 다행히 이제 번지지는 않아서 다행이었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도저히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까지를 포함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의 뭐 가포 비상령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2017년에 박근혜 탄핵 선고 이후에 그 후폭풍을 생각하면 그때는 뭐 거의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탄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타까운 사고들도 있고 사망 사건도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훨씬 더 갈등이 첨예하고 지금 이미 또 뭐 석방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석방돼서 나오면서도 거의 주먹 불끈 쥐고 마치 뭐 엄청난 일 해낸 것처럼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석방된 것처럼 그런 모습 그리고 승복하겠다 헌재의 결정에 이런 메시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어떤 후폭풍이 불어올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철저히 대비해서 나쁠 건 없죠. 당연히 안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이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글쎄 김영남 의원님은 이제 헌재 판결의 특정 방향을 반대하는 사람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거고요. 예. 불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근 주유소를 비롯해서 여러 위험 시설에 대한 폐쇄 이런 것들은 워낙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 초유의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경찰력이 이 헌재를 둘러싼 다양한 폭력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이건 정말 반민주적인 행동입니다. 뭐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절대 명심해야 할 가치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누구든 폭력은 안 되고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고 불복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네. 이 말씀인데 당 대변인이 방송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의 대변인 성명으로 제가 꼭 내겠습니다. 예, 네, 대변인 성명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결과가 지켜볼 겁니다. 그 결과. 예. 자, 헌재 인근에서 여러 이제 집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더 격화된 것이 아니냐, 혹은 집회 규모가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윤재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특히 이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의견은 잠시 뒤에 여쭙기로 하고요. 결론부터 들어보죠. 분열을 더 키웠습니까? 아니, 분명히 키웠죠. 왜냐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법원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뭐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71년 동안 유지해왔던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돼 있는 기준마저도 그것을 그 법관 한 명이 그냥 인위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71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우리의 질서,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유독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 거예요. 또 하나 검찰은 계속 즉시항고를 하면서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즉시항고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가던 사람들인데 윤석열 앞에서만 그것을 권리를 포기했어요. 검찰이 이렇게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는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앞에서만 모든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거리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분열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란으로 인한 그 내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요 외신 언론을 주로 제가 많이 보는데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신인도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는데 가면 갈수록 참담하고 참혹합니다. 이게 석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앞으로 젊어져야 될 이 분열의 후폭풍을 견딜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외신마저도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혼란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은 헌재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즉각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님, 지금 헌재에서 어제 공지한 내용을 보면 앞서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헌재가 수시로 평의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재차 공지를 했거든요. 예. 헌재에서도 바깥에 이제 보안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어떤 내용이 좀 새어나가면 집회가 과열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것도 의식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평의의 진행 상황이나 내용과 관련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최종적인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평의 또 최종적으로 이제 평의 끝에 하는 평결의 내용이 정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개적으로 선고되는 그 순간까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선고할 때까지 헌재에서 내부적인 평의도 중요하지만 그 보안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